네, 다음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주 제한의 성공 가능 여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상장 폐지, 이사 선임 등 다양한 주주 제한이 나오는데 뭐 다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 선임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지분율에 비례해서 여러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50%보다 한 주라도 많다. 그러면 사실 대주주가 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합병이나 분할 등 아까 말씀드린 특별결의 이거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건은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제안해서 찬성시킬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사 선임이 주주 제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이제 3%로 제한이 되니까요. 실제로 나온 게 작년에 이제 한국앤컴퍼니, 올해는 4조 5양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와, 그럼 다른 안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 대주주 지분이 50% 넘어가면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격을 주주 제한을 할 때에는 50%보다 낮은 이제 이게 잠재적 우호 세력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대주주한테. 그 기업에서 주주 제한이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와, 되게 빡세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주주 제한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더 힘든 점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솔직히 경험담입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벌 계열들 있죠. 이쪽은 지분율이 낮아도 제한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재벌이겠습니까? 네트워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의 별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회사 측에 손을 들어달라고 다양한 경로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회유가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때 생활을 해보니까 재벌이 괜히 재벌이 아니다. 야, 네트워크 어마어마하다. 어디에 어떻게 엮여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누가 이제 주주 제한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이거 주주 제한이 어떤가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주 제한 쪽이 일리가 있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뭔가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주주 제한 측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점을 체크했겠죠. 아, 여기가 이제 재벌 계열에 이때만 해도 이제 재벌 계열이라도 지분율이 낮으면은 그래도 제한이 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막 살펴봤습니다. 여기 친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나 검색 쫙 해보고 해가지고 그 관련된 쪽은 별로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엮여 있는 게 없네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아주 뜬금없는 곳에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사측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막 한 사람이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는 이제 그쪽에 결혼하실 때 그 주례를 서주신 그런 인연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분의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주례 선생님까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거 보면 느낀 거예요. 야, 재벌은 빡세다. 진짜 네트워크 어마어마하다. 어떻게든 삶에서 어떤 한 부분에서든 엮인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한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전통적인 쌓여있는 게 많은 재벌 계열은 좀 승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게 있고 그러면 지분율이 높지 않은 대주주 대상의 제한이 주주 제한이 들어간다면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주주 제한을 그러니까 제한하는 주체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주 제한하는 주체가 대기업 계열의 운용사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ESG 그 폰만 잡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주주 제한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을 제가 드린 대로 대기업 계열에서 운용사가 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시끄럽게 떠들면은 위에서 찍힙니다. 각종 네트워크에서 찍힘을 당해요. 그래서 대기업 계열들은 주주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운용사들. 자, 그럼 다음으로요. 만약 주체가 증권사를 가진 금융계열사이다. 이것도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라면은 내부적으로 IB 부서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IB 부서란 게 여러분들 뭐냐면 IPO 같은 거, 채권 발행 같은 거, 유상증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중개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IPO 해줄 때 수수료 받죠. 채권 발행할 때 수수료 받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주주 제한을 당하는 그 사측에서는 바로 그 계열 증권사 IB에 연락을 해서 으름장을 놓겠죠. 니네 앞으로 우리 IPO에서 다 빠질래? 니네 앞으로 우리 쪽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한 푼도 못 벌 줄 알아? 그러면 IB에서 주주 제한한 운용사한테, 계열 운용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하는데 그거 좀 시끄럽게 좀 안 하고서 돈 수익률 못 버세요? 능력 그거밖에 안 되세요? 이런 얘기 바로 들어옵니다. IB 부서에서 중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얻는 거는 즉각적이죠. 운용사가 주주 제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불확실한 것, 그 다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불확실하죠. 수익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보통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나마 오너 운용사의 독립 운용사가 각 잡고 하는 경우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표대결로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문기관의 의견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문기관에 대한 대응은요, 정말로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문기관이 내는 의견을 정말로 운용사들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국내는 KCGS 대신 서스틴, 해외는 ISS 글라스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들 의견을 일반인이 받아볼 수는 없고요. 돈 내야 됩니다. 건당 돈을 이제 내야 돼요. 다만 이제 제한이 들어간 종목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주총전에 이게 결과를 보통은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표대결에서 이제는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요, 사측이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측이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론전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주주 제한 했잖아요, 회사 측에. 그럼 그 펀드 매니저한테 명예훼손 바로 걸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주주 제한을 하게 되면 이를 제한한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왜 주주 제한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부 지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평소에 일하기도 바쁜데 법원에도 불려다녀야 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도 고용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럼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면 위에 찍히겠죠. 거기다가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자꾸 떠요, 시끄럽게. 그러면 본인 위에 상관, CIO겠죠. 아니면 운영사 오너에게서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야, 남들은 조용하게 수익률 다 잘 올리더만 넌 어떻게 된 애가 시끄럽게밖에 일을 못하냐. 심지어 CIO가 주주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오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또한 오너가 직접 주주 제한하는 경우에만 관련 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소송이 벌어졌다 쳐요. 그러면은 그 소송 비용을 회사에서 낼 수 있거든요. 오너가 직접 나서면. 그러니까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짧게 결론 내리자면 독립기 운용사이면서 오너가 직접 나서서 가급적 감사 선임권에서, 아니라면 지분율이 낮은 비재벌 계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자문기관이 주주 제한 편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건을 잘 만들었을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죠? 대주주는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안건 수정해서 위임장 갑자기 새로 받게 한다거나, 주총 장소 바꾼 데도 있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혹은 물리적 행동에 나선다거나. 당해본 적 있습니다, 저. 기간 투자하는데 당했어요.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혹은 주식을 대여해 준다거나, 회사에서 그랬죠. 다양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죠. 오케이, 힘든 거 알겠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관 투자자 제 역할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근데 시대에 역행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의결권 행사 내역, 제가 아까 전에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다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2번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개정 전에는 개별 공시해야 되고 건건히 공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 5일 전까지 공시해야 됩니다. 사후 공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주 제한이 딱 나왔어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총 5일 전에 이미 운용사들이 어떤 식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죠. 어떤 식으로 그 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했는지가 미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총 단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다 압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길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도 더 힘을 받아서 힘을 보탤 수도 있죠. 그죠? 이게 개정이 돼요. 12년도에. 개별 공시는 유지가 되었으나 주총 개최 이후 5일 이내 사후 공시로 됩니다. 사전 공시가 사후 공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운용사들이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를 미리 몰라요. 결과 다 나온 이에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2차 개정이 됩니다. 15년도에. 이제 건건이 공시도 안 해요. 모아서 한 번에 해요. 언제? 주총 끝나고 5일 이내가 아니라 매년 4월 30일까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사후로. 그것도. 이게 역행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그죠? 이거 바뀔 때도 저 진짜 분노를 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편해지죠. 근데 감시 의무는 상당히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KCGS에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방식 변경에 따른 국내 민간 기관 투자자의 반대율 변화. 공시 방법 변경 이전부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이력 있는 기관 투자자의 반대율을 확인한 결과 의결권 행사 내역의 일괄 공시가 전면 도입된 2017년에 반대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년 대비 반대율이 증가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도 2017년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괄 공시 도입에 따라 시장 감시 역할이 축소되고 기관 투자자 간 정보 교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반대 의결권의 행사 요인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그쵸? 뭐든 역행해야 제맛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일반 주주 가치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리고 많은 경우에 주주 제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별로 소개조차 안 하는 이유도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더욱이나요. 상법 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이거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사님들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주주 제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이고요.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